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학회 2021년 중개학술대회 세션 10 구독 농어촌 유토피아 실현과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은 한국부동산원 김세형 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으로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를 통한 정책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부동산원 문근식 박사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근식입니다. 다음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아주신 김종근 박사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김정근입니다. 다음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제도 개선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주신 정명훈 박사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명훈입니다. 다음은 토론자로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창신대학교 성주한 교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주환입니다.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영상 박사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영상입니다. 주택금융연구원 지원사입니다. 예.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도시재생 분야 중 소규모 주택 정비를 한국부동산에서 다른 공공기관 등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연구하고 있거나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제하고 이 분야에 대한 관련 박사님을 모시고 토론하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문근식 박사님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준비해 주시고 문근식 박사님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문근식입니다. 자료가 보이시나요? 네. 예, 잘 보입니다. 잘 보이시죠? 사실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저희들이 발표하는 이 내용들은 이게 어떤 학술 연구용으로서 좀 완료됐다기보다는 지금 아직까지 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과제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방안 연구란 부분에서 일단 현재 지금 저희가 지금 일단은 연구하고 있는 인센티브 방안과 페널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내용들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전문가님들의 어떤 의견을 같이 좀 청취하는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된 기본적인 이제 배경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18년도부터 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이제 시행이 됐고요. 현재까지 전체 226개 지자체 중에서 한 160여 개 실태조사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금 한 4개에서 5개의 광역 지자체들은 이미 정비 계획이 다 완료돼서 정비 사업을 실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 여러 이제 장애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빈집을 그러니까 노후 불량한 이제 빈집들, 특히 그 중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어떤 빈집들에 대해서는 이 빈집을 철거를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소유자들의 반발들이 상당히 크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행정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여러 장애 요인들 때문에
실제로 원활하게 이제 진행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이 정비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소유자의 어떤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이제 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추진하는 부분들에서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이제 지원 예산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그 지자체에서 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베이를 했고요. 실제 그 결과 소유자들이 가장 크게 이제 체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빈집을 철거를 하는 경우에 철거 후에 나대지가 되게 됩니다. 이 철거 후 나대지에 대해서 이 재산세가 중과가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 일단은 소유자의 철거 조치에 대한 불응이 일단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이 철거 집행 자체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고 계속해서 이 노후 불량한 빈집들이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중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감면과 그 다음에 오히려 또 감면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이 조치에 대한 불응하는 소유자들에 대한 페널티를 같이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방세 감면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국토부에서는 좀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 내용들을 한번 공유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그 페널티에 대한 어떤 그 규정으로서 이행강제금 규정이 이제 이번에 추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실태조사한 이제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해서 이 재산세 부과 기준과 그다음 이행강제금에 대한 어떤 산정 기준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에 대한 효과와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지금 수도권과 지방 간에 어떤 불균형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결과를 이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일단 오늘 발표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사 사례는 이제 해외에서도 지금 대부분 이 빈집에 대한 관리 제도에서 페널티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 빈집이 아니고요. 특정 빈집이라 해서 우리로 따지면 한 4등급 빈집으로 그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특정 빈집에 대한 어떤 행정명령에 대한 제도들이 좀 갖고 있고요. 영국과 이제 미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이 빈집 방치에 대한 어떤 페널티로서 빈집세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벌금을 이제 부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본도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실제 주택에 대해서는 과표 자체가 일단 비주택에 비해서 과표가 일단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규모 주택 용지 같은 경우에서도 과세 표준이 한 6분의 1로 일단 축소되어 있다는 걸 감면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철거를 하게 되면은 과표가 일단은 상향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이제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이 빈집을 방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세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정 빈집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과표를 감면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배제를 시키는 이런 어떤 규정으로서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 주민세에 대한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로 일단은 적용하고 이 제도를 일단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우리 현재까지 실태조사된 결과를 통해서 한번 실증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실태조사가 완료된 지금 지자체들 중에서 우리 수도권과 지방이나 서울, 경기, 인천, 그 다음에 지방으로서는 광주, 부산, 대구, 충남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기초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국을 가지고 저희가 확대 적용을 하다 보니 일단은 일부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자체들은 저희가 그 실제 빈집들을 추정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추정 데이터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일부 이 빈집의 어떤 등급 유형들을 좀 구분을 했기 때문에 다소 좀 정확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들은 먼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부터 해서 제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재산세를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산정을 해봤고요.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택분에 대해서 주택분에 비해서 철거해서 나대지로 됐을 경우에는 재산세가 계속 이게 상향되는 폭이 상당히 큽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거의 한 3배까지 이제 상향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전국에서 일단은 철거 대상이 되는 빈집을 7,576호로 저희가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빈집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에 걸쳐서 일단 정비한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매년 철거되는 물량은 1,515호라고 1,515호가 철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철거가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해당 물량이 결국은 감면 대상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첫해 이제 철거되는 이제 물량에 대해서는 6개월 철거 후에 6개월 이내는 별도 합산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합 합산 과세에 되는 것보다도 좀 일단은 낮게 측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종합 합산 과세가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했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거 전 주택분에 대해서 지금 적용되는 부분과 철거 후 우리가 진행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산출 세액들이 일단은 증액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일단은 전체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과 이제 수도권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는 종합합산으로 해서 이 나대지에서 종합합산으로 해서 중과가 되는 경우에서는 한 2.3배 정도가 일단은 증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2.6배 정도가 이제 증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세부담 감면을 이제 하기 위해서 감면세율을 만약 적용을 한다고 했었을 때 실제 전체 지방까지 해서 전체 감면을 이제 적용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실제 이 세금 감면율이 한 62% 정도, 62.1%까지 감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감면을 했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은 오히려 감면했었을 경우에 전체 100% 기준으로 했었을 경우에 89.8%로 해서 오히려 종전 세액보다 훨씬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감면 세율에 대한 부분들을 전국 공통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서 일단은 차등 적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일단은 결론을 잠정적으로 도출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이제 지방세 감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우리 행안부라든지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유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가 유발 효과를 한번 분석했었는데요. 철거에 따른 이제 한 3년 동안에 이제 이 철거를 했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이 경제적 효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약 한 470억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그 간접 효과까지 이제 비교했을 경우에는 전체 총 2,293억 원의 이제 그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같이 이제 검토를 했었을 경우에 일자리 창출 효과 같은 경우에서도 전체 621명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재산세에 대한 우리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다음은 이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실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 제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 각 지자체 그 광역시도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이번에 지난 3월에 이 법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법 개정안을 이제 반영을 해서 지금 이제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건축법에서 현재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산출 내역들을 살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가 표준액을 지금 우리 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주택 공시 가격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표준액에 일단은 50%를 적용을 하고요. 이 50% 적용한 이 강제 기준액에 따라서 결국 이 기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위반의 경중에 따라서 적용 비율을 10%에서 100% 구간까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지금 이제 그 건축법에서는 이 위반 사항이라는 말씀을 지금 드렸던 부분들은 전체 우리 주택이 갖고 있는 연면적에서 위반된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불법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중축된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 위반되는 부분들에 포함이 돼서 해당 비율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저 빈집 같은 경우에서는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빈집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빈집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반되는 그 전체 해당 면적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일단 적용을 했고요. 그렇게 적용을 했었을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은 전체 평균치로 봤을 때 단위당 기준 금액이 약 한 34,725원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 단위당은 제곱미터당 이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여기서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5,097원 정도로 일단 추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이제 4등급 빈집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철거에 대한 이행강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전조치에 대해서 불응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또한 이에 대해서 불응하는 경우에 같이 이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이행강제금 적용 대상이 이번에 이제 그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조치 대상인 3등급도 같이 좀 비교를 했었을 경우에 기준금액 자체가 36,887원, 그 다음에 농촌 같은 경우는 25,895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관적으로 봤었을 경우에도 4등급 빈집에 비해서 3등급 빈집, 안전조치 대상에 대한 빈집들이 훨씬 더 기준금액이 높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등급 빈집들이 어쨌든 4등급 빈집들에 비해서 이 공시가격이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물들의 어떤 그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부 또 토지 가격에서 차이 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기준 금액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적용하는 이제 적용 비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차등 적용을 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는 저희가 이제 철거에 대한 부분들을 100%를 기준으로 한번 산정했을 경우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 16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다라고 일단은 예상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안전조치를 90%라고 본다고 할 때는 15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우리 이제 도시 지역에서 이제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 이제 시뮬레이션인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거에 대한 적용 비율이 100%가 될지 이제 60%가 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지방도 광역시와 그 다음에 도단위 지역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광역시 같은 경우 먼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방광역시 같은 데에서도 보면 일단은 기준금액 자체가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한 25,100원 정도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고요.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17,880원, 그러니까 2만 원대 가까이 이제 되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그 수도권에서 같이 보셨던 것처럼 3등급 같은 경우 역시 도시지역 같은 경우 26,700원, 그 다음에 농촌 같은 경우 19,000원. 결국에는 4등급 빈집에 비해서 기준 금액이 3등급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은 수도권에 비해서는 일단 단위당 기준 금액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지역 같은 경우입니다. 도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지역 같은 4등급이 한 24,000원, 그 다음에
우리 3등급 같은 경우 도시지역이 한 2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저희가 이제 아직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 이 적용 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확정하는 아직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체 10%에서 100% 구간까지 해서 전체 뿌려놨던 그 수치를 봤었을 경우에 분명한 부분들은 일단은 건축법에 비해서 건축법상 어떤 이행강제금에 비해서 이 빈집법상 어떤 이행강제금에 대한 어떤 부가액이 더 높게 책정이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러한 어떤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지방에서도 우리 지방에 있는 광역시하고 이 도 단위에 있어서의 어떤 이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비율 자체를 일단 차등 적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법이나 시행령에서 하나의 그 기준 감면 비율을 적용한 후에 기준율을 적용한 후에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차등 적용하는 이런 어떤 탄력적인 어떤 적용들이 같이 한번 같이 또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좀 연구가 좀 보완이 돼서 제도 개선하는 데서 일단 반영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이제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종합적으로 좀 결론을 좀 말씀 좀 드리면 인센티브나 이 페널티 제도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수도권과 지방 간에 있어서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가 그 재산세 이 중과 감면에 대한 부분에서 봤었을 때 이 세부담이 수도권이나 지방 공통 거의 약 한 3배 가까이 증가된다는 부분들을 일단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철거에 대한 철거 정비에 대해서 소유자들의 일단은 거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편차 자체도 또 수도권과 지방 간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행강제금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적인 이제 편차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도 조례에 따른 어떤 위임으로 해서 이 탄력적인 이 운영들이 같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일단은 이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대한 시뮬레이션 내용들을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향후에 이제 토론자님의 일단 의견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면 되죠? 네. 문근식 박사님의 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를 잘 들어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게 이제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진행이 미비됨에 따라서 이 빈집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빈집을 철거했을 때 마재지의 재산세 중과세가 이제 로 인해서 소유자의 동의가 어렵다 이런 점이 이제 핵심인데요. 이로 인해서 중과세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와 이러한 빈집 철거하는 데 불응하는 소유자에 대한 페널티, 이행 강제금 뭐 과태료, 빈집세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의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지역 간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줬고 3등급과 4등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연구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요약을 했는데요. 우선 빈집에 대한 지금 대량적인 접근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데이터가 완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량적인 접근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한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효과를 살펴볼 때 이런 그 결과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할 걸로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시뮬레이션 제시할 때 이제 가정들이 있는데요. 이런 가정들이 이제 명확해야 된다라는 점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 사례로 이제 제시된 일본, 영국, 미국, 독일 여기에 대한 이제 해외에서 진행된 것과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깊이에서 좀 깊이감이 좀 떨어지는데 이걸 각각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를 각각 띄어서 각각 연구를 어쨌든 진행하게 되면 더욱더 이제 결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코멘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마이크가 꺼져서, 예. 지금 이제 문근식 박사님의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 중심으로 발표를 하셨고, 우리 성정 교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멘트를 주셨습니다. 그럼 혹시 성 교수님 발표한 김에 우리 요건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분들 또 토론을 해 주실 분 계시면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영상 교수님, 박사님 먼저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예. 저도 지금 말하면 되나요? 네네. 예. 이번에 문근식 박사님 발표하신 거 잘 들었고요. 사실 빈집 문제라는 게 지금 정체되고 있는 게 아까 여기서 이 발표 자료에서 보듯이 이거를 빈집을 철거해서 나대지로 됐을 때 재산세가 이제 주택으로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떼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페널티적인 면에서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빈집이 계속 이 방치되는 경향이 크다고 이제 이 연구에서 밝힌 게 저는 밝힌 다음에, 그리고 이 인센티브하고 그런 페널티를 어떻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돈이 인센티브를 작용하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페널티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증 분석한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이 빈집 연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실증 분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이 구체적으로 비용으로 밝히지 않으면 이 빈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빈집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정책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이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어떻게 나가고 또 어느 정도의 그 재산세를 좀 감면해 줄 수 있는지를 밝혔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는 연구였다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 연구는 이제 실증 분석이 주가 되는 연구 이제 발표였는데, 저는 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지점이 우리나라 이게 철거를 일단 전제로 하신 걸로 봐서 공폐가에 가까운 빈집을 이제 공폐가에 가까운 이런 빈집들의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분석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런 공폐가에 가까운 빈집들은 이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를 적용을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정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철거에 동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거에 대해서 가격이 그렇게 인센티브하고 페널티가 그렇게 큰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지점이라서 되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값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요되는 비용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용인할 만한 금액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한다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빈집들의 페널티 부분에서는 좀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빈집은 그 빈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빈집이 있으면 그 동네 자체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에까지도 피해를 미치는 면을 고려를 했을 때 이 페널티 부분에서 나오는 연구를 바탕으로 어떤 관리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더 큰 페널티가 필요하다라는 방향으로의 정책 연구가 좀 더
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되게 의미 있는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네, 감사합니다. 최영상 박사님. 하겠습니다. 예, 그 발표 자료에 대해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말씀하시고 또 향후 그 각각의 비용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로 토의할 분이 안 계시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우리 김정근 박사님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예. 보입니다. 예, 잘 보인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부동산원 도시재생 지원처의 김종근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먼저 잘 아시겠지만 오늘 뭐 온라인으로 또 온라인 중계가 되고 있는 바도 있으니까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고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의 대규모 개발 방식, 즉 재건축 재개발 방식의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소외된 노후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부분, 그리고 원주민의 재정 착률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회적 문제까지로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 가장 규모가 작은 정비 사업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 자율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사업 요건은 첫째,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사업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의 수는 단독주택의 경우 10호 미만, 그리고 다세대와 연립인 경우 20세대 미만이고, 만약 이들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20세대 미만인 경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사업 대상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든지 도시활력 증진 사업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정비사업 해제 지역과 같은 이런 법정 지역이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2인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서 그 중에 대표를 선임하게 되고, 주민합의체 전원 합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3분의 2 또는 2분의 1, 3분의 4가 아니라 100% 동의로 모든 사업이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다른 정비사업과는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건축협정형이 있습니다. 건축협정형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합의하지 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고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토지주가 서로 이런 건축협정을 맺고 다양한 특례라든지 또는 영종례 같은 특례 등을 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접한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 맹지에도 건축이 가능하다든지, 하수처리 시설이라든지 지하철 통합 설치 등이 지하시설물의 통합 설치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맞벽 형식이나 합벽 형식으로 짓게 되면 대지 경계선 이격 거리, 즉 50cm나 1m 정도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런 부분을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설할 때 다양한 건축 방식을 또 토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용적률 완화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형이 있는데요. 자율형은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개별 토지주가 각각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입니다. 합필형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쳐서 한 필지로 만든 다음 지적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인센티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뒤에서 지역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게 됩니다. 일단은 그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그 허그를 통해서 1.5%의 저리의 기금 융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 사업비나 본사업비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50% 총사업비 50% 정도까지 받을 수 있으나 공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든지 하여튼 특수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최대 90%까지 융자가 가능하고요. 예, 금리 자체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에 1.2%의 금리로 90%, 빈집 연기를 하면 1.2%의 금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혜택으로는 일반 분양분, 즉 그 주택이 지어진 이후에 개별적으로 기존의 토지주가 갖고 가는 또는 토지주가 확보하는 그런 주택 이외의 분양 그 주택은 일반 분양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일반 분양을 하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공공기관인 LH에서 일반 분양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임대주택 설치에 따른 특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신축 세대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하고요. 또는 이제 임대주택을 다가구는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차 대수 완화 0.6대 이상 적용을 면적에 따라서 0.5대까지로 완화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적률 완화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반면에 그 주차 대수 완화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지자체 관할로 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입니다. 사업 절차는 일반적으로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심의, 그리고 사업시행 계획인가, 그리고 착공, 신고, 준공까지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에 준공이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2년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내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지역별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그 외에 필요한 건축 허가라든지 주택법에 따른 사업시행 승인 이런 도서들도 함께 제출을 하면 통합 관계부처에 함께 자료가 제출이 되게 되고 그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받아지게 되면 이런 건축 허가라든지 사업시행까지 받은 걸로 의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을 거치면 이제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주택 정비 사업은 시행하고 나면 대부분 이런 다세대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짓게 됩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여기는 대전, 동구, 파남동의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결과입니다. 유사하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의 자율주택 정비 사업도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총 3필지에 대해서 자율형으로 3주택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남시 덕풍동 자율주택 정비 사업인데요. 특이한 점은 이제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면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보통 임대를 놓는다고 표현하죠. 임대주택을 공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체계가 이렇게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부동산을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모든 사무와 업무들을 부동산원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고, 부동산원은 그 LH나 허그나 아니면 건축사협회, 그리고 건축협회, 주택건축협회와 실무협의체를 맺고 그 관련된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서는 교육과 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있어서 지자체나 지자체에 있는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등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국부동산원은 그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그 대국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담에서부터 사업성 검토, 설명회, 주민합의체 구성, 그리고 시공자 추천, 그리고 착준공까지 착준공할 때의 문의사항들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보셨다시피 토지 등 소유자가 2인 이상이면 되는데 그 일반 주민들이 바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그리고 전문 정비업자들을 고용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고,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을 가진 공공기관이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다양한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일부 사업이 부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들이 제시가 된 연구들도 있고 그런 발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원인들을 3가지로 보통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용도 지역상 1종 일반이라든지 2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사업성이 많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세가 좋지 않다거나 밀도가 과다하다거나, 따라서 이제 이런 기존에 있던 사업구역을 확대 등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연구라든지 이런 정책 제안이 많이 제시되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그 모든 절차를 진행할 때 100% 합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민합의가 실패하여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갈등 해소를 위한 중간 지원책이 필요하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같은 곳에서 전문가를 육성하여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사업자금 융자 부분인데요. 사업비가 융자가 현재는 이제 융자가 가능하긴 한데 자기 자본도 반드시 얼마나 있는지를, 자기 자본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허브에서. 따라서 이 비율을 줄이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과 융자 이율을 좀 더 낮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융자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복잡하고 주민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또한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는 신규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시도조례로 사업 대상 규모 완화를 받은 중대형 사업지구는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함께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의 자율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여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비 조달 방식이나 혜택에 더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도서관, 돌봄시설, 마을주차장 등을 건설하기 위한, 즉 주민공동이용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해서 100%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정사업으로 주택을 지으면서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1층, 2층은 이런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넣게 되면
그것이 이제 100% 지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규모도 더 크게 갈 수 있게 되고, 공공성도 확보되니까 용적률도 용적률 완화도 받게 되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여건을 완화하고 사업 진행을 신속히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체적인 큰 줄기 속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지역별 추진 현황을 분석하여 그 현황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된 이유나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지역별 추진 현황을 검토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준공사업지 30곳을 확인해 본 결과 수도권의 14곳, 그리고 대전과 충청권의 11곳,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16곳으로 그 이외의 지역, 예를 들어서 광주 지역, 대도시권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지역, 대구 지역, 또 강원 지역, 이런 곳은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제 아시겠지만 이사대책으로 공공주택 3080 정책으로 인해서 소규모 주택정비법을 개정하고 지금 이제 이런 법령이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됐고, 이러한 개념 속에서 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삼아, 이러한 상황을 기회 삼아 좀 더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제시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공공연구기관, 즉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전발전연구원, 대구경복연구원, 이런 연구원들은 지자체에서 연구비를 받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하는가를 잘 살펴보면 그 지자체가 현재 어느 정도까지 그 자율주택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크게는 도시재생에 대한 것까지 어느 정도까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 정책연구를 살펴보았는데요. 지역 도시재생 사업 또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공공지원체계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연구 주제나 목표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풍부하고 도시재생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일찍 시작된 광역지자체, 예를 들어 서울시, 그리고 부산시, 그리고 대전시와 같은 곳은 기존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또는 기존 정비구역 해제 지역의 출구 전략으로서의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 또는 관련 지원체계 수립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역별로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연구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제 공공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공공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문제와 그리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동원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미비점을 보완해야 된다든지 개선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종근 이론적으로 박사님, 예. 죄송한데 저희가 세션 시간이 있어서 약간 좀 속도 좀 빨리 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10시 반까지라서 예, 다음 발표 하나 더 있어서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일단 이런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추진 현황에 대한 실증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업 절차에 따라서 신청, 사업성 분석, 그리고 주민 합의체 구성, 시행인가 착준공 의 순서 절차별로 각 지역별 실제 성과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그리고 표와 지도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대전, 충청권, 부산, 울산, 경남권이 전체 사업수의 약 9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도 역시 이 세 광역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이 지역의 비중이 큰 이유는 이 지역에 주택 수가 많거나 인구가 많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는 있는데, 오른쪽 끝에 나타난 것처럼 주택 수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에도 사업 지역별 추진 현황이 그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은 수도권, 대전, 부산 지역은 주택 비율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로 재활주택 장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서울과 경기 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대전, 충청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대전 지역에, 대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산, 울산 지역은 부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각 준공사업지 30곳에 대해 지역별 사업 세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면적인데요. 예, 사업 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485제곱미터로 평균적으로 가장 넓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470, 부산은 360, 서울시가 320 정도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평균 사업 면적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 분석한 결과 평균 사업 면적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비대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율은 최소 0.55에서 최대 2의 범위에서 200%의 범위 내에 걸쳐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에서 1.3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경기도의 평균 비대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1.1, 대전 1.1, 그리고 서울시 1.0의 순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대율 역시 지역 격차에 관한 아노바 분석을 수행한 결과 안타깝게도 이 지역은 이제 유의미한 차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하면 비대율이 높은 지역이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준공까지 진행된 사업들은 비대율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 부분입니다.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는 지역적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 행정 의지가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즉 SH가 참여로 시행한 서울시 사업 한 곳 이외에는 수도권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에서는 전체 12곳 중 6곳에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고 있어서 사업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당 지역의, 즉 대전의 높은 관심과 지원 의지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실제로 통계 분석을 한 결과 교차 분석 결과 유의 확률이 0.03으로 이런 인센티브는 지역 간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 확보 완화 인센티브는 지방도시계획 심의사항은 아니지만 지역간 차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전시가 11곳 사업지, 즉 90%가 넘는 사업지에 대해서 완화를 받았고 부산시 4곳, 서울시 4곳, 경기도 1곳에 대해서 주차장 완화를 받았습니다. 주차장, 이것도 통계 분석하면 주차장 완화 규정 역시 지역 간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와 부산시는 인센티브 적용에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고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완화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경기도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LH의 일반 분양부 매입 확약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런 매입 확약은 분양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과 성사업비를 회수하여 대출 원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대전은 12곳 100%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4곳 100%, 그리고 경기도 5곳, 서울 6곳, 각각 80%, 75% 정도인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LH가 일반 분양부 매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은 크게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현재 이거는 이제 준공된 사업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었으나 현재는 점차 LH가 이 일반 분양부 매입을 줄여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업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사업성 분석 신청 이후 준공까지 걸리는 총 소요 시간으로 산정을 했고요. 대전시가 평균 443일로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500일, 서울시 520일, 부산시 570일의 순서로 소요기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이렇게 1년이 조금 넘는 것은 초기 사업이니까 공무원들도 이제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부분이지만 앞으로 또 계속 이러한 상황이 진행된다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30곳 중 19곳은 1년 6개월 미만으로 대체로 양호하지만 그 외 11곳은 사업 진행 절차상 일부 지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의 지연이 되는 원인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지 확정 측량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대지 확정 측량을 하게 되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한 달 또는 2달 이상 추가로 절차가 지연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서울시, 대전, 부산, 경기도의 사업이 집중 시행이 되었습니다. 준공사업지 세부사항의 지역차는 사업성과 관련된 면적, 용적률 완화, 주차장 완화는 지역차는 있으나 비례율은 지역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사업 기간과 인가 기간은 지역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당연히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연구기관, 지방공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사업에 대한 정부 사업에 대한 적극성 이런 것들 또는 이제 내부 사정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택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에 대해서 담당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그로 인해 사업성 저하와 비효율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지원과 건축 특례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과 교육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법령 개정을 할 때 소규모주택 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정책 촉진 정책, 이사 대책을 통한 앞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절차 규정을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연구로는 이제 지금 간단히 살펴본 사업성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공통의 변인과 지역 변인으로 구분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여 이제 지역의 특화된 지역에 특화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어떻게 정책 수행에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실증 연구와 인터뷰와 같은 것들을 통한 집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 김정근 박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주환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이전까지 이제 대규모 개발 방식, 즉 정비 사업에 따른 문제점으로 이제 집주인이 이제 쫓겨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결국 토지 등 소유자 2인 이상이 주민 합의체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 발표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승패는 주민 합의체가 100%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까 살펴본 지역별 추진 현황을 보시면 신청이 250건에서 주민 합의체에서 74건,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만 해도 거의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데 결국에는 이 사업의 승패는 주민 합의체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주민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절 대상자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금 연구에서 많은 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서 뭐 인센티브라든지 유형에 따라서 협정형, 자유형, 합의형 뭐 등등, 그다음에 빈집 연계시 금리를 더 보장해 준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추후 연구에서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 성공을 위한 유의미한 요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거기서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이런 다시 말하면 성공을 위한 요인을 찾기 위한 실증적이고 계량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 교수님. 그러면 우리 최영상 박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짧게 하나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사실 이 사업의 성격상 되게 의도는 좋은데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은. 왜냐면은 저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빌라나 이런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거잖아요. 대신 도시 재생하고 아까 연계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빌라촌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다세대 주택, 뭐 다가구 주택 모여 있는데 보면은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전반적인 그 도시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환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큰 얘기고 그 마을의 환경이 전반적으로 안 좋고 뭐 예를 들어서 공원도 없고 아까 도시재생 연계에 필요한 것처럼 주차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책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이 집주인들이 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접근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나라에서 돈을 좀 써서 그 환경 자체에 국유지나 국공유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좀 환경 개선에 돈을 좀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거기 있는 집주인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더 커지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제 정책적 방향을 보면은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분위기지 나라에서 돈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매입을 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좀 그 공원 같은 거를 좀 쭉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선제적으로 좀 공공이 제공한다 이런 개념은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에서도 고민을 좀 하면은 지금 하신 연구들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상 박사님. 금방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번에 이사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소규모 주택 관리 계획과 관리 지역 지정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금방 말씀하신 부분의 해법 중에 하나로 아마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정명훈 박사님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PT 발표 자료 연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저희가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페이지는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제도 개선 방안 연구라는 타이틀로 좀 진행을 했고요. 이 과제는 기본적으로 이 수탁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용역을 받아서 진행한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개정 방안, 그다음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좀 제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목차 그냥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배경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 개요 쪽. 네, 뭐 가장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거는 이게 제도가 지금까지 뭐 앞에서도 쭉 설명하셨습니다만은 18년도에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한 3년이 경과했습니다.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을 주로 입법 체계를 만들고 법령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주로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제도가 처음 만들어지고 이게 시행을 거쳐서 최소한 3년을 좀 거치면은 제도적인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실무상에서 많은 한계들이 나타나는데 그 실무상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보완해 나가는 작업들이 실질적으로 입법 과정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런 입법 과정에서 현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사회가 변화하듯이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 또 변하듯이 이런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게 법이고 또 법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회 현상이라든지 실무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 이 문제들을 반영해서 제도 개선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야만 그 법률은 살아있는 법률이 되고 제도도 살아있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빈집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빈집법이 3년을 좀 맞이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제도적인 한계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실무상에서 법률을 적용하고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 한계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들.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 특히 빈집이 특성이 많이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 제도상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좀 소화를 하고 있지 못하는, 그리고 수용하고 있지 못하는 좀 한계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다각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한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을 좀 보시면은 그래서 연구의 목표를 그러면 어디에 잡았느냐 하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빈집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문제, 그 다음 향후 지향하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까지도 같이 담아야 되는 부분들이 본 과업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입법 미비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도출해내는 것, 그 다음 현안 쟁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인식하고 그에 따른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빈집법에 있어서의 가장 추구하는 그 다음 또 필요로 하는 제도적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법에 좀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좀 보시면요. 그러면 어떻게 갖고 갈 거냐 하는 분석 체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체계는 가장 제도적인 연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도 접근을 그럼 현행 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 한계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했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접근에 의해서 이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무상에서 어떤 문제점과 한계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존의
한국부동산원이나 아니면 LHI가 이 정비 사업을 준비하시고 시행하시면서 많이 드러나 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지자체의 실무 담당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또 그걸 정리해 주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이제 현실적인 접근 부분에서 좀 많이 활용을 했고요. 세 번째는 기타 분석으로 해서 관련된 법제들이 있습니다. 법은 하나로 단독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체계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제들, 특히 이 업무 지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건축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구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이 국계법이라든지 관련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같이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개선 방안을 좀 조출했고요. 다음 장을 좀 보시면은 그러면 이 법의 그러면 특성이 어떤 게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좀 법 형식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징과 위계, 그 다음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형식은 다음 장 봐주시면 법 형식은 이 법이 특례법입니다. 이 좀 뭐랄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특례법과 특별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하시는, 그 다음에 일반법과 특례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좀 생소하신 분들 계실 텐데, 특례법 이렇게 사용되는 거는 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실질적으로 이건 학문상의 용어는 아니고요. 실무상에서 생긴 법적 개념입니다. 근데 왜 특례법을 사용하느냐, 특별법을 왜 사용하느냐 하는 거는 지금 현재가 갖고 있는 법률에서의 좀 특정 부분 아니면 좀 더 이 내용적인 부분, 절차적인 부분,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내용을 좀 정해서 빨리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제정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일본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강한 법 집행력이 필요시하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 변동 상황에 대해서 이 적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이 일반법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핀셋이라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핀셋 적용이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특례법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핀셋 적용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탄력성에 좀 역점을 둔 부분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의 이해나 협조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좀 보상법을 만들 때도 특별법인 규정을 뒀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이해라든지 협조, 그 다음에 전반적인 사회적인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되는 특별한 상황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 좀 이 절차를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그래서 다만 법 규범으로서의 사용 내용은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서 효율적인 부분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례법이 좀 제정되고 있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 빈집은 그러면 어떤 특징을 좀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뭐 내용은 잘 아실 것 같고요. 이 법이 처음에 18년도에 제정됐을 당시가 상황은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든지 사회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든지, 또 한 가지는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됐는데 특례법 제정 사유하고의 적합성을 좀 보면은 저는 사회 변동 상황을 좀 반영한 입법 수요를 반영한 거 아닌가 하는 것.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도시정비 사업이 갖고 있는 일반법으로서의 도정법이 갖고 있는 이 한계를 좀 극복해보자 해서 이제 좀 갖고 가는 것. 다만 이제 도시정비법하고의 관계를 그럼 어떻게 갖고 갈 거냐 하는 법률 간의 이 위계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간략하게는 뭐 일반법과 특례법에 관련된 위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법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 사안에 관해서
어느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거냐 하는 거는 특별법 우선, 특례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을 좀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 법률이 어떤 구조적 특징을 좀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법 정비하고 살짝 많이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결론을 좀 가름해서 말씀드릴 이 향후 과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구조적인 특징은 현재 18년 2월에 개정돼서 지금 현재까지 한 10번 이상, 15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탑법 개정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최근에 이 큰 개정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7번이 본법 관련된 개정이었어요. 탑법 사항을 뺀. 그리고 보면은 그 7번 중에서 빈집 관련된 사항은 단 2차례 있었습니다. 19년 10월하고 21년 4월. 이 딱 2차례만 빈집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전체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 제도 개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뭘 나타내냐 하는 게 바로 법 체계에 있어서 구성 체계에 있어서 불균형하고도 같이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이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단독으로 움직이는 사업으로서는 좀 힘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다만 그 힘들다는 거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과 구별했을 경우에 아니면 다른 정비 사업과 구별했을 경우에 좀 시간적으로 이라든지 규모 면에서도 좀 비용 면에서도 좀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단순하게 법 구조적인 형태를 비교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집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딱 2차례의 가장 큰 개정만 있었다. 그 다음에 이 불균형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 간략한 빈집 정비 사업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현행법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또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이 절차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는 빈집 수립 단계, 그 다음에 빈집 시행 단계, 빈집 사업 시행 단계, 공사 완료 단계, 그 다음 활성화 단계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좀 각각의 조문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어떤 한계점, 절차적인 측면에서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고 분석하는 과정을 좀 거쳤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좀 했던 부분들이 현행 문제 마지막 그 4장 여기를 좀 보시면 현황 문제하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특히 현황 문제하고 제도 개선 방안에 있어서는 빈집과 자율주택 정비 사업으로 좀 나눴는데요. 이 빈집에 관해서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사항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도 개선 부분에서 가장 앞부분에 있는 이 빈집에 대한 이 개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빈집 제외 대상이 무허가 건축물의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하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현실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빈집 적용 제외에서 대외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좀 포함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어디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그 범위는 어디서부터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똑같이 개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특히 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연계성과 체계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개념 부분인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좀 용어, 특히 빈집 정비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법률 안에서는 정비 사업이 구체적인 게 뭘 정비 사업으로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는데 방법과 사업은 틀린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어느 정도는 선긋기를 좀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에 대한
이 내용적 측면, 절차적 측면들과 같이 연계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좀 개념 정립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사업 시행 구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빈집 정비 사업 시행 구역 이러면은 하나의 바운더리라고 많이들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정비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실무에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가가 필요한지 사업 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실무상에서의 또 문제점,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사업 시행 구역이 좀 애매한 모호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빈집 밀집 구역이 갖고 있는 개념, 이 개념은 결국엔 법적 효과와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개념 정립과 재조명, 그래서 제도 개선 방안을 좀 제시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지금 빈집에 어느 정도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개인 소유자들의 측면에 관한 사항을 좀 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빈집은 자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정책 방향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율적이라는 관리가 과연 빈집에서 말로만 해서 지금까지 잘 됐으면 다행입니다만 한계점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도 쭉 설명들을 하셨기 때문에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계점을 넘기 위해서 좀 이러한 규정들을 좀 줬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것인가에 관한 사항도,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의 역할과 기능을 갖고 책임과 의무를 갖고 해야 되는가를 좀 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정비계획 수립에 관련 사항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는 그냥 짧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밀집구역 이 지정하고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지정을 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효과와 같이 연결된, 그 다음에 지정에서의 과 같이 이 지자체에서 관리를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좀 뒀고요. 그리고 나서 이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좀 이 규정을 새롭게 신선하는 방안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은 여기는 빈집 실태조사 출입에 관해서 좀 새롭게 수용에 관한 부분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6페이지 6번, 7번의 이제 빈집 자료하고 이용에 관한,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 방법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한 거고요. 8번은 지금 현재 이제 사업 시행자와 사업 시행이 같이 하나의 교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자는 빈집 소유자, 시정, 행정청, 그 다음에 LH 등인데, 이게 행정청과 LH 등은 빈집 소유자와 공동으로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그다음 빈집 정비 사업을 그다음 행정청이 필요한 경우 그다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은 9번은 좀 넘어가고요. 10번에 이 11번 부분이 빈집 철거 등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서두에 문근식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이행 강제금 부분이 있습니다. 페널티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빈집 철거에 있어서 기존의 직권 철거와 더불어서 좀 요건을 강화시켰습니다. 안전조치에 관련된 사항이 새롭게 요건이 만들어졌고요. 그거에 관해서 이행조치 명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는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 조치가 현재 존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개정 법률을 통해서 이행 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새롭게 신설이 됐고요. 이에 대해서는 아까 문근식 박사님이 그 비율이라든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새롭게 들어온 게 빈집에 대한 신고하고 사용입니다. 지금 빈집은 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법률 안에서도 정비계획 수립이라든지 실태조사를 5년으로 해서 좀 법정 기간을 정해뒀고요. 근데 5년이라는 시간 안에
많은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행정청이 이 빈집이 수시로 그다음에 언제 발생될 수 없는 상황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항상 조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이제 누구든지 이제 빈집에 대해서 안전조치가 필요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 제재적 사항들 행정청에 좀 알려서 바로 이 빈집에 대해서 관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공익신고 제도를 새롭게 좀 도입을 했고요. 기존에 이건 농어촌 정비법에도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하고도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좀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 수용하고 사용이라는 새롭게 아주 강력한 규정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빈집에 관해서 이 철거라든지 아니면 매입이라든지 특정한 수단 외에는 빈집에 대해서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문근식 박사님도 서두에 말씀하셨던 이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충분하게 이 빈집 소유자의 동의가 없이는 어떤 모든 걸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좀 반영을 해서 새롭게 들어온 게 빈집 수용하고 사용이고요. 근데 이 규정은 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잘못 운영하면은 진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또한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들어온 이 빈집 수용과 사용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 많은 논의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률이 갖고 있는 특성도 다시 한번 좀 많이 재조명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운영도 적정하게 잘 진행되도록 서포팅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와 관련돼서 행위 제한과 이 손실보상에 관한 같이 이 수용 사용과 같은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안에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규정들에 관해서는 이 절차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좀 안을 좀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면은 새롭게 좀 들어온 게 이 빈집 통계하고 통계자료 작성 관리입니다. 실질적으로 빈집 통계에 관해서는 많이 현실적으로도 지금 이 조명을 하고 있고 조사를 해서 이 자료는 축적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좀 더 전문기관에서 그 다음에 하나의 통일된 기관에서 운영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좀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좀 담은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서는 실태조사와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보조 융자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이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갖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초라든지 시장 군수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빈집 정비 사업에 관해서 좀 특례 부분들을 좀 새롭게 좀 보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건 자율주택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지금 인수 문제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수협의가 결렬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서 좀 개정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토부 내부 관계자들 그 다음에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같이 반영해서 좀 개정안을 제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다른 법률에서도 특히 여기 건축법상의 인허가 관련해서 이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이 좀 들어갔습니다. 실무상에서 건축법이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다른 법률에 이제 인허가하고 이제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되는 절차상으로 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은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 앞에서 김종근 박사님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이 많은 과제 중에서 특히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
1인 사업자, 사업 시행자의 사업 범위를 좀 확대하는 부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가장 많이 다음 페이지 좀 예, 많이 또 말씀에 이제 쟁점이 됐던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있어서의 이제 이전 고시, 그다음 권리 변동하고 관련된 수익권 이전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김종근 박사님이 아까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로서 대지 확정 측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의 실무적인 부분, 그다음 제도적인 한계, 그다음 관리 처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 부분들을 많이 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 보완을 하는 개정안을 좀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마지막 부분을 좀 아니요, 그 다음 페이지, 여기 말고 그 다음 페이지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가장 큰 쟁점이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있어서의 양도세 취득세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들이 이 다른 제도하고 틀리게 환지에 관련된서 소득세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주민들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이 본인이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되는 이제 세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 방안책을 마련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시에 이제 취득한 토지라든지 분할한 대지 면적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상에 따른 환지를 좀 관제해서 이제 같이 좀 이 세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향후 과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말씀드려서 많이 지루하실 텐데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빈집하고 지금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관련된 사항이 이 하나의 법률에서 좀 이 불균형적인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원적인 체계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이런 불균형인 체계를 좀 더 바로잡고 빈집 정비 사업이 갖고 있는, 특히 또 한 가지는 농어촌 정비법에서 갖고 있는 빈집 정비 사업과 관련된 규정들을 하나로 일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향후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해야 되고 같이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소규모하고 빈집과의 법률 간의 문법화를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빈집 관리와 이용 방안을 좀 염두에 둔 제도 설계가 같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관리가 초점을 둔, 특히 정비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관리를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빈집은 앞으로 향후 정비 사업으로만 관리를 할 것이냐 라기보다는 앞으로 관리와 이용, 그러니까 활용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인구 수요자로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니즈를 좀 충족시키면서 공공적인 목적으로 공익성을 좀 제고시키는 방안들,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빈집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도적인 설계가 또 한 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제도 설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문식 박사님도 말씀하셨던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공이익이 우선 이익을 놓고 소유재산도 어느 정도의 관리 의무가 강화돼야 된다. 특히 인센티브하고 세제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양자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형평성도 중요하지만은 강하게 갈 때는 강하게 가야 되는 규정이 또한 필요하고, 인센티브 줄 때는 확실하게 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 설계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향후 과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 시간 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훈 박사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성주환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에서 두 개의 연구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예, 잘 들리시죠? 네, 네. 잘 들립니다. 예. 두 개의 연구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지금 법적 제도적 연구로서 굉장히 의미 있고요. 이 연구는 앞에서도 나왔지만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경비사업 추진, 사업 절차 단소화,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문제로 인해서 법 집행력 미흡이라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법의 변경 또는 심사를 통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의 개별적으로 법 조항에 개별적으로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을 문제점들을 개선함으로써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 교수님. 그러면 최영상 박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이제 연구하다 보면 항상 이런 법 체계라든지 이런 법의 세부 항목 같은 것들이 법을 전공한 연구자가 아닌 경우에 좀 어려운 게 많았는데 이렇게 박사님 발표를 듣고 보니까 좀 이런 체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어가지고 좋았고요. 개선 방안에 있어서도 되게 다각적으로 보고 계셔서 저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제 플랫폼의 어떤 기능에 어떻게 작용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해주시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발표하신 분과 또 토론자께서 각 발제하신 주제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한 20분 정도 오버됐지만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또 심도 있는 토의라는 측면에서 약간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자료와 또 우리 토론자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부동산원에서 제도 개선과 또 실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참조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부분에 대해서 현행 입법 과정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저희 원이 더 적극 참여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계획 후 개발이 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우리 문근식 박사님, 김종근 박사님, 그 다음에 우리 정명훈 박사님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자로서 좋은 의견을 주신 성주환 교수님, 최영상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끄러운 진행하셨던 사장님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문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 도와주셔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